미처민여금 72억이세요. 그러니까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미리 4분기 때는 계획을 세우고 조세불복을 해야 될 이유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한 3억 정도를 다시 돌려받을 수, 그 회사를 내 회사로 생각해 주느냐. 안녕하세요. 중소중견급 보수들의 골치 아픈 고민을 타파해줄 보고파TV를 책임지는 윤책임입니다. 자, 오늘은 법인은 설립보다 관리가 중요하다는 내용을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자리는 경영 컨설팅 전문가 하정우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이 보통 법인을 시작할 때는 어떻게 법인을 설립할지 되게 궁금해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이 법인을 설립하고 나서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관리할지까지는 고민하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쉽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좀 키워서 나중에 너무 맞기 어려운 상황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보면 이 중견기업, 특히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는 그 월급 사장이 아니라 오너 CEO, 한마디로 대표가 주인인 경우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부분이 좀 개인 사업자랑은 비슷한 면이 있는데 네네. 이 비슷한데 왜 법인 오너 CEO는 관리가 필요한 걸까요? 흔히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 중에 큰 이유가 세금을 절감하겠다는 이유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절세죠. 근데 사실 절세를 하기 위한 방법도 잘 모르고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고요. 맞아요. 개인 사업자하고 다르게 법인세를 내고 난 남은 돈은 계속 잉여금으로 쌓여서 미처민여금으로 남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회사 돈과 개인 대표님의 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정확하게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맞아요. 그걸 좀 혼돈하시고 제대로 활용을 그리고 그 갖추질 못하셔서 리스크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그러면 이 개인 사업자랑 다르게 이 법인의 오너 CEO가 갖는 이 리스크가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일단 좀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드리자면 네. 법인체도 역시 법인격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대표님 개인적인 문제가 발생을 할 거고, 그렇죠. 그리고 중간에 있는 오너이자 경영자인 대표님의 세 번째 영역이 조금 비슷할 것 같으면서 다른 영역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네. 그 세 가지 리스크가 존재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 대표님이 좀 염두에 두셔야 될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 대표적으로 오너 CEO가 갖고 있는 핵심 그 리스크가 뭐가 있을까요? 세금 리스크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렇죠. 첫 번째는 이익 잉여금이 생겼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이 쌓였어요. 그걸 회사로부터 환원을 하려고 그러면 세금이 다양하게 존재하게 될 것이죠. 그렇죠. 가지금이도 발생합니다. 대표님이 쓰지 않았어도 증빙이 없는 경우는 다 대표님이 맞아요. 가지금으로 잡히게 되고요. 맞습니다. 돈이 필요하면 또 넣어야 됩니다. 가수금. 맞습니다. 그리고 명의신탁 주식. 처음 설립할 때 남의 이름을 빌렸다가 네. 기업같이 커지면서 많은 갈등들이 또 생기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사업 실패했을 때에 대한 그 리스크를 어떻게 그렇죠. 마무리를 하느냐도 맞아요. 결국엔 대표님이 좀 품어야 될 고민이고요. 혹시라도 유고되는 상황, 맞아요. 기업 가치가 커져 있을 때 맞습니다. 결국엔 세금이 또 고민될 거고요. 또 기업 가치가 커지면 자녀가 일을 하고 싶어서 들어왔어도 그만큼 세금 문제로 가압승계가 어렵다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업이 성장하면 참 좋은 일이지만 그걸로 인해서 부담을 갖게 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적정 규모, 그렇죠. 기업 가치를 키운 만큼 내야 될 세금 부분, 그리고 회계적으로 더 철저해야 된다는 부분, 외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그렇죠. 부분이 참 고민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만큼을 놔두고 얼만큼을 또 환원하고 얼만큼을 적정하게 유지할지 이게 진짜 고민일 것 같습니다. 네, 커지면 커질수록 또 고민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고민이 커지지 않습니까? 네, 대기업 같은 경우는 뭐 경영지원본부라든지 이런 그 보좌해줄 수 있는 직원들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지만 뭐 중견기업, 흔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건 관리를 제가 볼 때는 해주는 팀이 있거나 직원이 있다기보다는 오너 CEO가 혼자 다 감당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거 네. 누가 관리를 해주나요? 그동안에는 대표님도 이런 생각들이 없으시고 마인드가 아직 없을 때였죠. 네. 그래서 그냥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 성장한 회사는 그때서야 부랴부랴 하려 하지만 네. 적어도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까지도 그런 조직을 만든다는 건 굉장한 부담입니다. 그래서 사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표로 좀 이해를 하자면 네. 우리 대표님은 정말 회사를 키우는데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맞아요. 100% 지분 혼자 가지고 계신 경우도 많고요. 그렇죠. 이익금은 몇십억이 쌓여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조차도 모르고 계신 분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 대표님 가업 승계할 생각도 없으시대요. 음.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출구를. 그렇죠. 그런 고민들을 이제는 하셔야 되는 때가 됐고, 그렇죠. 근데 그게 조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면에선 꼭 우리 법인들은 이제 컨설팅을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죠. 꼭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뭐 말씀하신 대로 나 가업 승계 안 해. 그냥 나는 그냥 이렇게 하다 갈 거야.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역시 나중에 세금과 모든 거 연관이 되는데 그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만난 대표님 이제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는데 네. 22년 됐어요. 대표님이 이제 60 중반 정도 돼가시고 네. 본인은 한 5년에서 길어봤자 7년? 꽤 오래 하시겠다는 생각이신데 네. 미처민여금 72억이세요. 배당을 단 한 차례 받으셨고 이미 세금이 너무 뻔한 상황이 되는데 이제 출구 전략을 세우려니 막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오너 CEO가 예를 들어서 어떤 거를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경영을 하면서. 5만 가지가 있겠죠. 네. 저도 회사를 한 11년 해보면서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네. 사수가 없다 보니 계속 시행착오와 실패를 겪어야 맞아요. 되는데 일단 기업 경영 입장에서는 이익금 관리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세무 관련 제도 정비도 좀 해둬야 될 것이고 네. 노무적인 문제가 있으니 진단도 받고 세팅도 해야 될 것이고 맞아요. 매출 채권 그리고 재고 자산 그리고 자본금이 늘어나야 되거나 좀 줄여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리고 기업 가치를 평가받는 것도 그렇고요. 맞아요. 기업 진단이나 신용도 관리를 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 회사가 있죠. 입찰을 받는다거나 그렇죠. 그리고 부동산 관리도 이제는 필요한 상황이 됐다. 가치가 많이 올랐기 맞아요. 때문에 그게 이제 기업 경영 쪽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대표님의 쪽에서 좀 판단해 봤을 때 당신의 지분을 이제 상속하거나 증여해야 될 플랜을 짜야 되겠죠. 그렇죠. 그걸 좀 수립을 해야 될 거고 그러면 자녀에게 증여를 한다면 증여 재원은 있느냐. 기업 가치가 7, 80억 됐을 땐 상당한 세금이 필요하니 맞아요. 그 자금 출처에 대한 확보를 위한 플랜도 좀 세워야 될 것이고 그렇죠. 기업에 있는 재산뿐만 아니라 대표님이 갖고 있는 금융 재산에 대한 그리고 개인 부동산도 네. 꽤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걸 어떻게 좀 합리적으로 증여, 상속을 할 것인지에 대한 플랜을 짜는 것이 개인적인 고민이 생기실 겁니다. 네. 그게 좀 중복되는 의미에서 법인을 엑시트할 플랜들이 필요할 때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익금을 환원하면서 기업 가치를 좀 낮춰야 될 필요도 있을 것이고 네. 그리고 차명 주식도 회수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만약에 가업 승계를 해야 된다면 사업무관 자산이 또 존재하죠. 가질금도 그렇고 맞아요. 임대해준 부동산도 있고 금제도 해결을 해야지 될 거고 네. 경영권 박원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제 가장 크게는 CEO 유고됐을 때의 리스크를 전혀 생각 않고 계세요. 그렇죠. 그 부분까지 고민한다면 사실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지만 그 정도 될 거라고 그러니까 이 회사를 설립하고 경영하는 데 있어서 그냥 매출을 증대시키는 것만 아니라 이런 어마어마한 많은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네네. 그러게 참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결국은 이게 다 세금과 관련된 문제들이지 않습니까? 가장 큰 게. 네. 그러면 회사가 성장하거나 성장하는 회사가 갖게 될 세금 리스크는 뭐가 있을까요? 지난번 영상 때도 한번 말씀을 잠깐 드린 적은 있는 것 같은데 법인은 창업을 하고 나면 네 가지 방향으로 가겠죠. 설립을 했다가 어떠한 이유에서건 청산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좋은 가치의 M&A, 네. 양수도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렇죠. 세 번째는 자녀에게 증여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갑작스러운 유고가 생겼을 때 대표님이 그때 상속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때 세금이 대충 어떤 내용으로 뭐가 나오느냐는 좀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30년 운영을 하셔서 기업 가치가 70억일 때 네. 회사를 청산해야 된다. 뭐 미처분 잉여금도 비슷한 금액이 남았다고 한다면 네.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돌아가겠죠. 네. 아직
그 미처분 잉여금은 주주에게 환원되지 않은 돈이니까. 그렇죠. 예, 뭐 49% 네네. 이상의 최대 세율이 감안한다 해도 한 35억 정도가 배당세로 나가게 되는 그렇죠. 셈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M&A를 하게 된다면, 양수도를 하게 된다면 기업 가치와 처음 법인을 설립했을 때 자본금 1억이었다라고 하면 69억의 양도 차익이 맞아요. 발생하게 되는 거죠.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최대로 했을 때 25% 플러스 지방세까지 27.5% 세율이 나올 거고요. 네. 뭐 증여세는 최대 50% 가까이, 상속은 거기에 더 플러스가 그렇죠. 된다고 하니 네. 이거는 세금이 보통 나와도 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 수준 될 수도 있다. 네. 지난번 설명처럼 가업 상속이나 증여 특례를 통해서 해소를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이제는 시작됐다라고 그렇죠. 판단이 됩니다. 네. 뭐 가업을 상속을 시킬 거면 거기에 맞는 그런 제도를 활용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면 적재적소에 개인화를 한다든지 해서 지분 가치를 좀 낮추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네. 전략을 수립하고 해년마다 그걸 실행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네. 70억이 쌓이도록 미처분 잉여금을 놔둬서는 안 되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고요. 근데 여기 저희가 보면 이제 그게 쌓이기 전에 매년 사업이 시작을 하고 그러다 보면 매 분기마다 뭔가를 고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오너 CEO가 경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매 분기 좀 이런 계획을 세워서 점검하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오늘 제가 방문한 회사는 네. 2023년도에 대한 계획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세우셨는데 네. 그 내용은 매출에 대한 부분, 회사의 성장에 대한 부분, 네. 그리고 더 부동산을 매입하겠다는 여러 가지 비전은 제시되어 있지만 네. 당장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하나도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큰 그림만 있지 디테일함이 없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앞으로 벌고 뒤로 미칠 수 있다라는 부분도 맞아요. 늘 생각해야 된다고 맞아요. 제가 오늘 말씀도 드렸는데 네. 1사분기 때는 이제 결산이 있는 시기죠. 그러면 직전 연도 결산에 관련해서 법인세의 규모가 좀 나올 겁니다. 맞습니다. 세율이. 그랬을 때 과연 대표님의 보수는 적정했는지, 그렇죠. 상여가 굳이 꼭 필요했는지, 필요가 없었는지 부분, 그렇죠. 그리고 정기 배당을 꾸준히 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으니 맞아요. 주주 분산이 된 다음에 배당해야 될 것이고, 네. 그리고 개정세법이 이렇게 나왔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무엇을 활용할 것인지 여부를 좀 따져보는 것이 맞습니다.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나머지 이제 노무 세팅이 안 돼 있다면 노무적인 문제를 좀 제대로 갖춰 놓으시라. 두 번째 시기에는 기업 가치가 이제 평가가 되겠죠. 네. 결산이 나왔으니 네. 그 기업 가치를 통해서 혹시 분산하려고 하는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재무제표를 조금 분석해서 올해는 내년까지 어떠한 기준을 삼아서 재무 상태를 만들 것인지, 예를 들어 창고를 매입하려고 하시는 회사였는데요. 네. 그러면 대출이 좀 필요하겠죠. 그렇죠. 정책 자금을 받아야 되고, 그러면 우리 회사가 실제로는 작년에 그 계획을 세워서 재무 상태를 제대로 만드는 것도 실제로는 필요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준비를 해서 네. 1년 결산을 마친 후에 내년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훨씬 좀 수월하게 네. 할 수가 있겠죠. 네네. 네. 그리고 3분기 때는 새로 그 향후 내년에 있게 될 개정세법 그렇죠. 안이 나옵니다. 맞아요. 네. 그게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제안이 되면 맞아요. 다 통과되진 않지만 어떤 이번처럼. 흐름인지를 알 수 있으니 네네. 그걸 좀 검토해보고 네. 실제로 중간 배당도 좀 필요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지분 이동이 이루어진다면 이 시기 때 또 많이 하십니다. 주가 평가된 걸 통해서 이게 결산이 올해가 또 지나버리면 네. 또 기업 가치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이수별 방안, 네. 전략을 좀 세우는 것이 3분기 때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 4분기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3개월 정도가 남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무 상태가 지금 내가 내년에 하고 싶은 계획과 맞닥뜨려져 있는지 여부를 좀 판단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매입 매출도 좀 맞추시고요. 이익도 좀 조정해 두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오늘 갔던 회사가 갑작스럽게 매입이 4억이 잡혔어요. 오. 물건을 받아야만 하는 을의 입장이라 네. 매입이 잡힌 거죠. 그러면 갑작스러운 매입 4억이면 중소기업에선 단기 순이익이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이 그렇죠. 발생합니다. 엄청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도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미리 4분기 때는 계획을 세우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죠. 네네. 이게 바로 당연도 결산과 관련된 준비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전체 기업의 시작과 끝도 봐야 되지만 매년 분기마다 이렇게 고민을 하고 이런 거를 해결을 어떻게 할 건가를 해야 돼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런 각종 이슈를 오너 혼자서 감당하기 제가 볼 때는 너무 힘들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뭔가 이제 주변의 전문가의 도움이든 같이 협업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좀 이슈별로 이런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여기에 뭐가 있을까요? 일단 좀 분야별로 좀 나눠보면은요. 네. 세무적인 분야가 있겠죠. 물론 기장 세무사님을 통해서 도움받는 것도 있겠지만 네. 그 외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사실은 결산 말고도 많죠. 맞아요. 거기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뭐 모의 세무조사를 한번 좀 받아본다거나 네. 조세불복을 해야 될 이유도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세무사와 함께 조세불복을 통해서 그 세무사에서도 계산했던 게 다 엉망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한 3억 정도를 다시 네. 돌려받을 수 있게끔 됐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조세불복, 뭐 그동안 못 받았었던 세액공제나 이월공제 부분들을 확보할 수 있는 경정청구도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맞아요. 상속세나 기업진단 뭐 이런 것이 세무적인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 법무적으로는 기업 간의 계약을 맺을 때 그 계약서가 혹시 나한테 불리하지는 않을까라는 네. 고민하는 대표님 계세요. 그거에 대한 컨설팅과 문구에 대한 조정까지 자문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법무적인 일이 될 수 네. 있을 것 같고 뭐 법무적인 갈등 그리고 등기 업무, 네. 법무 서류 작성, 제도 정관 같은 개정들이 이 영역인 법무 영역에 속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럴 때마다 법무사를 새로 찾아서 한다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맞아요. 부동산도 매입하고 싶고 매각하고 싶을 때가 있고요. 맞아요. 요새같이 금리가 많이 오를 때에는 경매 물건도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럼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한다면 그런 경매 물건을 잘 모른다면 그 도움도 받을 수 있는 게 맞아요. 부동산과 관련된 것이고요. 네. 부지가 있어요. 용도를 변경해서 개발하고 싶다면 그건 역시도 컨설팅의 그렇죠. 영역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맞아요. 노무적인 부분은 뭐 취업 규칙에서부터 뭐 요새는 급여 명세서도 직접 발행을 하거나 메일로 보내줘야 되는 그런 사소한 것도 아직 모르는 맞아요. 부분도 있으니 이런 갈등 부분까지 해결할 수 있는 노무적인 컨설팅 그리고 예를 들어 벤처기업이 아까 스톡옵션을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세제 개편안에 나온다면 벤처기업 인증을 인증을 받아야죠. 받아야겠죠. 네. 그럼 조건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한 요건들을 확보하는데 내가 잘 모른다면 그것도 좀 안내를 그렇죠. 받을 수 있다거나 맞아요. 뭐 이노비즈나 메인비즈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IP 대출을 받을 때 IP 대출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특허권도 좀 활용한다거나 마지막으로 M&A를 하는 회사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R&D 사업을 좀 진행하고 싶은 경우도 있습니다. 정책 자금 맞습니다. 그리고 IPO를 하고 싶을 때 이런 다양한 자문할 수 있는 것을 컨설팅 영역을 한다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게 듣다 보니까 세무, 법무, 부동산, 노무, 인증 엄청 많은 영역이 있는데 이거를 이분한테 저분한테 이렇게 받는 것보다 이걸 진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준다면 이게 서로가 접목이 되면서 어떤 부분에 시너지가 날지를 판단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통합적인 경영 리스크 관리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저도 회사를 운영했지만 각 분야마다 사람을 찾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네. 내 회사를 충분히 이해하느냐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고 단편적으로 실행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수치상만 대표님 보고. 입장에서는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걸 원스톱으로 할 수 있다면 충분히 대표님 입장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러면 이 컨설팅을 만약에 내가 도움을 받고 싶다. 그럼 어떤 점에서 좀 유의를 해야 될까요? 컨설팅이란 건 결국엔 내 회사가 튼튼하게 지속 가능하게끔 여러 가지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네네. 그럼 결국에는 폭넓은 경험을 한 많은 전문가 집단이 있는 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래서 모든 걸 생각을 한 합니다. 번에 그냥 관리해 줄 수 있는. 네, 그렇습니다. 기업 컨설팅은 단 한 차례 이루어지고 마는 게 아니죠. 맞아요. 내 기업이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필요한 문제들을 계속 늘 점검받아 미리 있죠. 고민하고 맞아요. 창의적으로 함께 그 판단해 볼 수 있는 걸 가져야 된다면 그 담당하고 있는 컨설팅 하시는 분의 경험이나 네.
신뢰가 되는 사람인지, 맞아요. 그리고 성실한지, 그리고 창의적으로 방법들을 잘 찾아 나갈 수 있는지 여부를 좀 따져서 그렇죠. 컨설팅을 해준다는 것.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심으로 내 회사를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회사이며 컨설팅하는 사람인지를 좀 눈여겨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키워가는 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회사를 내 회사로 생각해 주느냐. 그렇죠. 컨설팅 회사들이 많을 겁니다. 옥석을 가리는 일이 필요하지만 네. 컨설팅은 회사에겐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회사라는 게 이윤을 극대화하고 그다음에 뭐 성장시키는 게 최종 목표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경영 리스크를 체크하고 점검해서 미리 대처해야지만 순항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히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더더욱 이 대표님을 도와서 리스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전문가분의 도덕성과 전문성 이런 게 더더욱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네, 네. 네. 동반자, 친구를 찾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업 파트너, 맞습니다. 사업 친구. 파트. 그렇죠. 대표님은 선생님이 없어요. 맞아요. 본인이 혼자 고민해야 되고 본인이 실수하면은 굉장히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럴 때마다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전문가 집단이 있다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판단을 하신다면 충분히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겠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내용 이상으로 마치고요. 다음엔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